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데이빗 슈피겔이라는 유명한 이런 유방암 의사가 계세요. 자기 유방암 환자를 두고 실험을 했습니다. 198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5년간 자기 유방암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하나는 그냥 병원 외래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단, 그러면서 고립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냥 평소에는 그냥 고립 생활하니까요, 쉽게. 그런데 한쪽은 외래를 다니지만 왔을 때 암 환자들 그룹끼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잡담을 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이 슈피겔 교수가 너무 놀랐어. 기록에 보면은 자기가 의자에 나자빠질 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아보니까 이 동병상련, 이 환자들끼리 서로 잡담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그 엄청난 힘이 평균 집단에 있던 분들이 이 비교 집단에 비해서 생명 연장이 배나 늘었고, 재발 그리고 전이 이런 부분들이 5배나 줄게 됐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그로스 사이트라는 이런 이 심리학자가 암에 잘 걸리는 성격 10가지 그거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논리적이고 타당한 일만을 하려고 한다. 두 번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한다. 세 번째, 모든 대인관계 갈등을 이성적으로 극복하고 감정 반응을 자제하려고 한다. 네 번째, 감정이 많이 상하더라도 그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다섯 번째, 대부분의 갈등을 이성적 방법을 써서 피하려고 한다. 여섯 번째, 어떤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좌절시켜도 그를 이해하려고 한다. 그리고 손해를 보거나 하기 싫은 일을 기분 나쁘게 거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싫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공격 반응을 억제한다. 암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참 많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전적인 것도 이제 영향이 크리라고 생각하지만, 일란슨 쌍둥이를 두고 조사를 해봤더니만 유전적인 것은 거의 한 5%, 6%밖에 아니고 환경의 지배가 월등하게 크게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사선, 발암물질, 가령 체르노빌이라든지 후쿠시마 원자 이 발전소가 무너지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생겼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영향도 아주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거리, 식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방부제, 착색, 이런 인공 감미료 이런 것도 영향이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술, 담배 문제도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폐암 같은 것은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심리적 스트레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도 이미 증명이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응아나 자폐아 같은 아이들은요, 생각보다도 암이 잘 안 걸려요. 이상하죠? 아마 걔네들은 어쩌면 그 가족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자기들은 자기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서 생각보다도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신분열 환자를 우리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정신분열 환자들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긴장형 분열증이고요. 이 긴장형 분열증은 외부 세계에 별로 문의 없이 자기 그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보다도 암이 안 걸려요. 그런데 이 망상형 분열증,
남이 자기를 막 해칠 거라고 하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온다고 이렇게 망상하는 사람들은 암이 굉장히 잘 걸립니다. 이게 꼭 같은 정신분열이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암 환자들의 얼굴을 보면 대체적으로 무표정합니다. 두려움과 의심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관리를 못해서 무표정합니다.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아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문제도 돌다리 두드려 보면서 건너야 하고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감정을 죽이는 이유가 또다시 자기의 본심을 드러냈을 때 또 상처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속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꿈이 희미합니다. 컬러풀하지 못해요. 그리고 꿈을 꾼 걸 잘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 정신 속에 실타래가 막 엉키가 있는 것처럼 어느 가닥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거를 잘 관리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문제를 그냥 속의 한 구석에 집어넣어 놓고 꾹꾹꾹 그냥 묻어두고 살아가는 사람, 억압 가운데 사는 이 성격을 우리가 보통 암 성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세에 잘 휘말립니다. 밖에서 보면 사람은 굉장히 사람의 성품이 좋아 보입니다. 나이스 가이예요. 그래서 어떤 부탁을 하면은 노라고 잘 하지를 못해요. 우리 애 좀 봐줘. 돈 좀 빌려줘. 그러면 내가 써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또 빌려줘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노라고 못해서 뒤로 돌아서서는 자기를 향해서 꿀밤을 쥐어 박으면서 이 바보 너는 덩신이야. 왜 그때 말을 못해? 이런 자기 스스로를 또 못 살게 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이것도 자기 탓으로 또 돌립니다. 자기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몸속에 많은 세포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의미와 삶의 공허를 느끼고 이것이 바로 결국은 뻥 뚫린 마음속에 암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교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 암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빠를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회복할 것인가 이것까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그로스 사이트라는 이런 이 심리학자가 암에 잘 걸리는 성격 10가지 그거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논리적이고 타당한 일만을 하려고 한다. 두 번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한다. 세 번째, 모든 대인관계 갈등을 이성적으로 극복하고 감정 반응을 자제하려고 한다. 네 번째, 감정이 많이 상하더라도 그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다섯 번째, 대부분의 갈등을 이성적 방법을 써서 피하려고 한다. 여섯 번째, 어떤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좌절시켜도 그를 이해하려고 한다. 그리고 손해를 보거나 하기 싫은 일을 기분 나쁘게 거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싫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공격 반응을 억제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9가지를 얘기했네요. 이 9가지 가운데 3가지 이상 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암 성격이라고 흔히 우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잘 관리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억제하고 자기 탓으로 돌리고 안으로 묻어두고 이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암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 관리 여러분 심신의학을 통해서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스트레스하고 가장 크다는 거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암이 스트레스에서 비롯되어서 이제 암이 왔다면 병원에 가서 또 이제 당신은 암입니다. 진단을 받는 순간 또다시 더 큰 스트레스 또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항암 치료라는 수술, 방사선 하는 그 과정이 정말 지옥 같은 우리의 또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겹겹이 스트레스에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가만히 있다면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은 견딜 수가 없고 우리 몸은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엘리자베트 큐버러-로스라는 분이 당신이 암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사람은 마음이 5번 움직인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암입니다 하는 순간에 첫 번째로 부정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까지 병원 가본 적도 없어. 내같이 건강한 사람이 무슨 암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병원, 저 병원, 이 이사, 저 이사를 다닙니다. 두 번째로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막 화를 내고 의사들도 화가 나요. 당신까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왜 이 암병을 못 고쳐? 그리고 심지어 저 위에 계신 창조자한테도 Why me? 왜 내가 이런 병이 걸리냐고 화가 나요. 그러다가 세 번째로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내가 자선 헌금을 얼마를 할 테니까 나를 좀 10년을 더 좀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협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네 번째로 우울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누워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늘만 바라봅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수능을 합니다. 그래, 나 암 환자 맞아. 여러분, 이 마음이 차례대로 되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 알게 된 게 하루에 이 마음, 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암 환자분들은 마음 다스리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 속에 두려움과 분노, 슬픔, 이런 감정적인 문제는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울이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슬픔과 우울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슬픔은 오케이, 우울은 노입니다. 슬픔은 내가 이 암이 왔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나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항상 좋은 관계 속에 맺어갑니다. 가끔씩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떠오르지만은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울에 빠진 사람은 본인을 부정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력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관계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죽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열린 모임을 가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데이빗 슈피겔이라는 유명한 이런 유방암 의사가 계세요. 그분이 그 이웃에 버니 시걸이라는 이런 의사가 암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서 효과가 굉장하다 하는 것을 많은 이렇게 논문을 보고 저건 거짓말이야. 몸만 치료하는데 그게 무슨 그게 마음이 필요하겠어? 이래서 버니 시걸을 논박하기 위해서 자기 유방암 환자를 두고 실험을 했습니다. 198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5년간 자기 유방암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하나는 그냥 병원 외래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단, 그러면서 고립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냥 평소에는 그냥 고립 생활하니까요, 쉽게. 그런데 한쪽은 외래를 다니지만 왔을 때 암 환자들 그룹끼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잡담을 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변형된 몸 그거를 서로 하고 남편 흉도 보고 또
자녀 문제,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온갖 이런 잡다한 얘기들을 거기서 마음껏 떨도록 하고 그렇게 두 그룹을 나눴어요. 그리고 5년 후에 결과를 봤습니다. 결과를 보고 이 슈피겔 교수가 너무 놀랐어. 기록에 보면은 자기가 의자에 나자빠질 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아보니까 이 동병상련, 이 환자들끼리 서로 잡담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그 엄청난 힘이 평균 집단에 있던 분들이 이 비교 집단에 비해서 생명 연장이 배나 늘었고 재발 그리고 전이 이런 부분들이 5배나 줄게 됐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가장 두렵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재발하고 전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이 보통 50에서 10% 수준으로 낮추게 된다는 사실을 슈피겔 교수가 그거를 논문에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 그러면 이런 집단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상담을 위해서 여러분 가령 심리 전문가나 목회자나 안 그러면 선임이나 종교인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암 집단 지지 모임에 한번 여러분 참석을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이론적으로 아주 무장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은 굉장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8주, 12주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도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둠 속에 등대와 같이 우리 앞길을 비춰줍니다.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의사가 되셔서 내 몸을 내가 가장 잘 이해하고 내 몸의 소리를 듣고 내 몸과 대화하는 이런 노하우를 여러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